안녕하세요. 오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제 나이 67 이영순이라고 합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남편의 양말을 정리하고 그 모든 일상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첫째 현수가 태어났을 때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고 남편은 애들 크는 동안만 집에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잠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30년이 흘러버렸네요.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저희 집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월급으로는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집 아이들 돌봐주기, 밑반찬 만들어 팔기, 아파트 분리수거 도우미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결혼식도 치러줬습니다. 남편은 둘째 현민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때 저는 58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30년 된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작은 땅 한 평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동안 두 아들은 제게 다정했어요. 특히 첫째 현수는 엄마 이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저를 위로했죠.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큰아들은 점점 발길을 뜸하게 했고 전화도 예전보다 짧아졌어요. 현민이도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더니 나중에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명절조차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만큼은 정말 기뻤어요. 현수의 아내 지연이가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해서 제가 손주를 봐주기로 했지요. 매일 아침 일찍 현수네 집에 가서 저녁까지 손주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남편 없이 살면서 가장 외롭지 않았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약 3년간 손주를 돌보면서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지연이가 가끔 어머니 저희가 키울게요. 이제 좀 쉬세요 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말이 잦아졌습니다. 현수도 엄마 이제 보육원에 보낼까 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이틀 동안 손주를 못 봐줬는데 그 후로 현수 부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마치 제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대했고 역시 어머니 나이에는 아이를 보기 힘드시죠?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둘째 현민이에게서 받은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시골 땅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형이 그 땅을 팔아서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자고 하던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땅에 대해 아들들과 상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두 아들이 제 몰래 그 땅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유일한 재산인 그 땅을 두고 아들들이 제 의사도 묻지 않고 논의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엄마 땅이랑 아파트 관리하기 번거로우실 테니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호기심에 서류를 펼쳐보니 그것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우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대신 잘 관리해 드릴게요. 내가 언제 재산 관리 못한다고 했니? 그게 요즘 엄마가 자주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제가 가끔 깜빡한다고요? 물론 나이가 들어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현수야, 엄마는 아직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 말은 이해하지만 이건 안 돼. 서류 가져가. 현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손주를 봐달라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했더니 지연이가 어머니, 저희가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상처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손주였는데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번 민우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바빠서 아이가 적응 중이라 같은 핑계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지연이와 손주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손주는 저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왔지만 지연이는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늦었어. 빨리 가자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가족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둘째 현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현수 형이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형이 사업 확장한다고 투자금이 필요한데 엄마 아파트 서류를 위조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현수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그의 행동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현민이 말에 따르면 민우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형한테 속지 마세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현민이의 말을 듣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대출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확인해 보니 누군가 제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어르신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은행에 다녀왔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엄마, 내가 사업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투자처가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엄마 재산도 결국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재산도 결국 우리 거라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다니요. 그동안 현수에게 속아왔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왔습니다. 현민이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엄마, 제가 진실을 말해야겠어요. 사실 형이 그동안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형이 몇 년 전부터 엄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조금씩 돈을 빼갔어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현민이는 증거로 현수가 돈을 인출한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지난 1년간 제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았기에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민이가 왜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걸까요?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엄마, 이제 형을 믿으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엄마 재산을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의심이 들어 다음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돈은 현수가 아닌 현민이의 계좌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현민이가 현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아들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다른 아들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후 형을 탓했어요. 두 아들 모두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3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두 아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다 알아봤다. 현수는 내 아파트로 대출 받으려 했고 현수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지. 둘 다 엄마를 속였어.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어요. 현수는 사업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했다고 했고 현민이는 도박빚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둘 다 제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내일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에 제 인생을 맡기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67세라는 나이였지만 아직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우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우선 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또한 두 아들 모두 제 재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적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라워했어요. 보통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호하려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씁쓸했지만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적 조치를 마친 후 저는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30년 된 아파트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첫 운동화, 학교 앨범, 남편과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바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했던 아파트였는데 이제는 제법 값이 올라 있었어요. 그 돈으로 좀 더 작지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삿짐을 준비하는 동안 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는 제가 아파트를 판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파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현민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우리한테 말씀은 하셨어야죠. 그들의 말이 이제는 우습게 들렸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던 아들들이 갑자기 가족의 추억을 이야기하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 내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란다. 그 말을 듣고 두 아들은 더 화를 냈습니다. 특히 민우는 엄마가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사 날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결정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웃들과 이사업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새 아파트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엄마,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제가 묻지 않았는데도 현수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새 집을 사고 난 후에도 꽤 큰 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수야,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엄마, 그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망하면 지연이와 아이도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엄마가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 이야기를 꺼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현수는 제 약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내 사업 실패는 내 책임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실수를 메꿔줄 수는 없어. 그리고 진정으로 손주를 생각했다면 그동안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었어야지. 현수는 제 말에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앞으로 저희 가족 얼굴 못 보실 줄 아세요. 그 말을 끝으로 현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식들의 감정적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때였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현민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수보다 더 교묘했어요. 엄마, 형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러지 마세요. 형은 도박으로 다 날릴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 좀 급해요. 전세금을 올려달래서. 현민이도 결국 돈을 요구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형과 똑같구나. 둘 다 엄마를 ATM 기계로만 보는구나. 이제는 그만 이용당하고 싶어. 현민이도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제게서 돈을 받지 못하자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어. 생각 끝에 평생 가장 자신 있게 해온 일이 요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전통 반찬은 제 자랑이었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항상 제 반찬을 칭찬했고 이웃들도 종종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내 솜씨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면 어떨까?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규모 반찬 가게 창업에 관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창업 비용, 필요한 자격증, 장비, 식자재 구입처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가게 위치를 알아보던 중 집 근처 작은 상가에 비어있는 점포를 발견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반찬 가게로는 충분해 보였어요. 월세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위치도 주택가와 가까워 잠재 고객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남편이나 아들들과 상의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결정으로 일을 진행하니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가게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방 기구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가게 이름을 정하는 일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결국 영순이네 정든 맛으로 정했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간판이 걸리는 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내건 순간이었으니까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 때때로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게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개업 전날 밤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손님이 안 오면 어쩌지,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드디어 내 가게를 연다는 기쁨도 컸습니다. 개업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긴장됐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는 가족이 아닌 손님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니까요. 반찬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순이네 정든 맛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이 꽤 생겼어요. 특히 제 김치와 장조림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님이 늘어 동네 주민 김할머니를 고용했어요. 김할머니도 저처럼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일자리가 생겨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상이 보람찼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어머니 반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손맛이 다른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게가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내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수의 아내 지연이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현수 오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도 팔아야 할 지경이고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학원비도 걱정이고 결국 돈 때문에 왔던 거였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지연아, 나도 한때는 너희 나이였어.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너도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가 그랬듯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지연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쉽게 돈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그 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고 인터넷 맛집 사이트에도 올라갔습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는데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처음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일했어요. 가게 오픈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직원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은행 직원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상품부터 시작했습니다. 예금, 적금,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들이었어요. 점차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우량주에 관심을 가졌어요. 내 나이에는 급격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달 가계 수익의 일부를 모아 투자했고 6개월 후 첫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장과 함께 건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가게 오픈 전에 공원에서 1시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1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도 정작 제 식사는 대충 해결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치 건강식을 미리 준비해 규칙적으로 먹었어요.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 발견되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에 무관심했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가장 좋았던 건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활력이 넘쳤어요. 이런 기분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가게 일이 안정되자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라곤 초등학교 이후로 그려본 적이 없어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그림을 보고 감성이 풍부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이었는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박 여사는 저와 같이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에 자식들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그런 날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집 탐방을 하기도 했어요.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평생 쌓아온 요리 솜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주 목요일 오후 저는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80대의 김할머니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순아,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그걸 일찍 깨달은 내가 참 대단하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맞아요.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와 복지관 강의를 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강 여사였어요. 70대 중반의 그녀는 제 요리 수업을 들으러 왔다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강 여사는 저보다 먼저 자립의 길을 걸었던 분이었어요. 영순 씨, 난 60살에 이혼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말이죠. 그때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를 용서하고 함께 살라고 했어요. 내 입장은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더군요. 강 여사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했고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등을 돌렸지만
그녀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자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결국 자식들도 강한 어미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약하게 굴 때는 함부로 했지만 스스로 강해지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강 여사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판매였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인 박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사장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반찬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이 났어요.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의 도움으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사진 찍는 법, 상품 설명 올리는 법, 주문 확인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익혔어요. 놀랍게도 인터넷 판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제 김치와 장조림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일주일에 3번 택배 아저씨가 큰 상자들을 가지고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저희 가게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갔어요.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물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가게 공간은 제한적이었고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가게 근처에 있는 더 큰 상가로 이전하고 직원도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주방 설비도 새 것으로 바꾸고 포장 디자인도 개선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 가게 오픈날 많은 손님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부터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영순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대단해. 그분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도 있었어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알고 보니 현수의 아내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신문에도 나셨다면서요? 저도 요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지연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영향을 주었다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지연이는 민우가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손주도 많이 컸다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손주도 데려올게요. 민우 오빠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저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그때 돈을 안 주시고 일을 해보라고 조언해 주셔서요. 지연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운함과 그리움 그리고 어딘가 뿌듯함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되어 기뻤어요. 지연이가 돌아간 후 손주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새 가게로 이전하고 난 후 저는 경영자로서 한층 더 성장했어요. 이제는 직원 5명을 거느린 작은 사업체의 대표가 되었으니까요. 매출 관리, 직원 교육, 품질 관리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벅찼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특히 직원 관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모두 저처럼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이라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등을 해소했어요. 직원들 중에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혼, 사별, 자식의 배신 등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일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치유 공간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김 여사는 특별했습니다.
64세의 그녀는 3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 편을 들었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 가게에 취직했을 때는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김 여사는 점점 변화했습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6개월 후에는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로 직접 요리 클래스를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를 보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영순 씨, 당신은 내 인생의 은인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집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김 여사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지 몰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이막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영순이네 정든 맛을 작은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주민 중 한 분이 저희 가게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고 제안했거든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내가 무슨 프랜차이즈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레시피와 운영 방식을 매뉴얼화했어요. 이렇게 영순이네 정든맛 1호점이 인근 도시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영순이네 정든맛 1호점이 인근 도시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1호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다른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총 3개의 가맹점이 생겼어요. 저는 매달 한 번씩 모든 가맹점을 방문해 품질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반찬가게 주인이 아닌 작은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되었어요. 67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재정적인 여유도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제게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67세에 창업해 작은 프랜차이즈를 일군 할머니 사업가라는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하려 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해보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평생 남의 이목을 끄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친절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일, 혼자 새 출발을 결심한 일, 그리고 반찬 가게로 성공하기까지의 여정을요. 기사가 나온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남편에게 배신당한 분,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갑자기 홀로 서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늦깎이 인생 이막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모임은 매달 한 번씩 제 가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나 20명이 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 수업을 열었고 어떤 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어요. 작게라도 자신만의 수입을 만드세요.
제 말에 용기를 얻어 실제로 작은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떡카페, 손뜨개 공방, 밑반찬 배달 서비스 등 각자의 특기를 살린 일들이었어요.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성회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0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사냐며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의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67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아온 여성들, 노년에 버림받은 여성들, 이제 막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여성들. 그분들의 아픔이 곧 제 아픔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강연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지역 노인회관, 여성센터,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늦깎이 창업, 노년의 경제적 자립,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연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제가 겪은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평생 가정에만 헌신하다가 노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자를 만들기로 했어요. 67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습니다. 전문 작가는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어요. 책자는 처음에 100부만 인쇄해서 강연장에서 나눠주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로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서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고 작은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 제의까지 받았어요. 평생 남의 이야기를 읽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제 이야기로 책을 내게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출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가게 일을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타자도 서툴러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치유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글로 정리하는 동안 많은 감정들을 정화할 수 있었거든요. 책이 출간되고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 현수였어요.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해 보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저 책 읽었어요. 어머니 책이요. 현수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책을 읽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수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손주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특히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또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건 아닐까? 고민 끝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약속 당일 현수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이제는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 기억나요? 저 현우예요.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현우를 잊겠니? 손주와 포옹을 나누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놓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대화를 나누면서 현수가 정말로 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제 재산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돈만 바라보고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께 더 이상 손 벌리지 않을게요. 현수의 말이 진심인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짧게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수는 가요하지 않고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현수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외식을 하거나 가끔 제 가게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점점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손주 현우와의 시간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손주의 성장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어요. 하지만 둘째 현민이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민우를 통해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방황하며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도박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어요. 현민이도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을 때가 오겠지요.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사업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5개로 늘어났고 온라인 판매도 꾸준히 성장했어요. 이제는 직원이 15명이나 되는 작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관리자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온라인 사업에 더 집중했습니다. 젊은 직원 1명을 고용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담당하게 했어요. 그 결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도 영순이네 정든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할머니의 손맛 정든 맛 같은 콘셉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우리 가게의 고객층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도 점점 일을 줄여나갔어요. 70세가 넘으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주 3일만 가게에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제 취미와 건강관리에 투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다가 경미한 심장 질환을 발견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회사 경영도 조금씩 직원들에게 위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래 함께 일한 박 씨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영순이네 정든 맛의 운영이사가 되었어요. 저는 경영 방향만 제시하고 실무는 그녀가 담당했습니다. 일을 줄이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지역 노인복지협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제2의 인생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저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정부 관계자들과도 교류하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창업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평생 가정에만 헌신하다가 노년에 홀로 남겨진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창업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협회 활동을 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의존적인 노인들의 슬픈 현실을 많이 보았어요. 재산은 모두 자식에게 넘겨주고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들, 며느리나 사위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자식들 사이에서 서로 떠밀리는 노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노인자립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노인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직업훈련, 창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센터였어요. 제안서를 작성하고 여러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 지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노후,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 센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센터는 순항하기 시작했고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여성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작은 창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뜨개 공방, 전통차 카페,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등 각자의 특기를 살린 사업들이었어요.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과 시행착오가 다른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실패를 겪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니까요. 책이 출간되던 날 작은 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역 문화센터 강당을 빌려 50여 명의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강연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책에 담긴 제 이야기를 낭독하고 청중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공감의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아픔과 극복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북 콘서트가 끝난 후 한 노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들은 제 책을 들고 사인을 부탁했어요. 영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작은 불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몰라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어느덧 제가 새 인생을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2세가 되었어요. 반찬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은 프랜차이즈로 발전해 지점이 2곳이나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직접 주방에 서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순아, 너는 자식 걱정 없이 편하겠다. 우리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도 자식 걱정 없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삶의 중심에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둘 뿐이지. 사실 우리 나이에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아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식들에게 눈치를 보며 때로는 학대나 방임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것은 제가 쓰라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면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온 교육과 문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효를 강조하는 우리 문화에서 노인은 자식에게 봉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바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결정도 따라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모든 결정권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심지어는 보조 출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세요. 만약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고 의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했을 것이고 저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짐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67세라는 늦은 나이였지만 제 힘으로 일어서기로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으며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서로 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경제적 독립, 건강한 신체와 정신, 의미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가지는 것. 이것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우리 센터에는 80세에 창업한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식에게도 부담을 주고 불건강한 의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한 것처럼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특히 자식에게 상처받으셨거나 홀로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저처럼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취미를 찾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취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분들의 독립성을 해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신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늙었을 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노인을 단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자식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6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이 진리를 깨닫고 더
더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가 아닌 당당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꿈꾸며 이 영상이 용기와 위로가 되셨다면